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해군 전략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넬슨 제독이나 다른 유럽의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순신. 한국에서 온 해군 영웅이라니.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니 제 평생의 신념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브래드슈입니다. 저는 영국 해군에서 12년간 장교로 복무하다가 퇴역 후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합류한 프로듀서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전쟁사와 해군 전략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라 자연스럽게 해군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죠. 훈련소 시절부터 저는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르 해전을 연구하며 이것이야말로 영국 해군의 위대함이다라는 신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 커리어 역시 넬슨 제독과 같은 영웅을 본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퇴역 후 제 전공을 살려 BBC에서 해군사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고, 저는 세계 곳곳의 해군 영웅들을 조명하며 제가 배워온 지식과 경험을 담아내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 상사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다음 프로젝트 주제로 한국의 이순신 장군을 다뤄보는 건 어때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순신. 그게 누군가?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물었죠. 이순신이라니요? 왜 한국의 인물을 다뤄야 하죠? 넬슨 제독 같은 영국 해군사도 아직 다 할 얘기가 많은데 말입니다. 상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드워드, 아마 그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 함대를 막아낸 믿기 어려운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영국의 넬슨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인물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 영국과 너무도 다른 세계이고 또 과연 영국 시청자들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사실 저는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놀라운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자로서 도전하는 건 제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작진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죠. 여행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번 가보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라는 태도였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희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지로 잘 알려진 통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머물렀던 공간과 그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바다. 이곳에서 단 12척의 배로 적의 대규모 함대를 섬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를 해주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드워드 씨, 이곳이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약한 해군을 단합시키고 기발한 하객진하기 날개를 펴는 형태의 진법을 통해 대규모 왜군 함대를 물리쳤죠. 그 전술은 오늘날에도 해군학자들에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전술을 생각해냈을까요?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략가일 뿐 아니라 인내심과 헌신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며 모두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단지 기술적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신뢰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승리였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넬슨 제독의 이름을 앞세우며 영국 해군사에만 갇혀있던 제 자신이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탐험은 제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그 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보고도 여전히 그의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깊이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저는
더 많은 자료와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그의 삶과 전투에 대한 기록들을 읽고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도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까? 당시 조선은 국력 자체가 일본보다 훨씬 약했고 주변국의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가 승리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저는 종종 이순신은 신화적인 인물이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전설로만 본다면 그의 진짜 가치를 놓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쟁 영웅이기 전에 매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싸운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된 건 충무공기념관에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일기를 읽으면서였습니다. 그곳의 큐레이터가 난중일기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전쟁 속에서 그가 느꼈던 고뇌와 두려움, 그리고 병사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 기록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죠. 일기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노니 그대들은 나를 어찌하여 부모처럼 받들지 않느냐. 그는 단순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전투에서 병사들이 목숨을 잃으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슬퍼했고 무사히 돌아온 병사들에게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고뇌는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의 압도적인 공격 속에서도 병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의 태도는 현대의 리더십 교과서에도 기록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답사한 후 우리는 명량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일본군의 300척을 막아낸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그 전략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명량의 전은 단순히 전략과 전술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서보니 좁은 바다와 급류가 만들어내는 자연환경이 그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의 조수 흐름을 철저히 계산했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명량의 해류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전략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명량의 전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년간 조선의 바다를 탐구하며 지형과 조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죠. 일본군이 이곳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한 것입니다. 전투 당시 일본군은 막강한 숫자를 믿고 명량으로 진입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다의 흐름을 이용해 그들을 한 점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결합해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단순히 승리만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모략과 내부의 배신으로 수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인터뷰 중 한 한국 학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씨,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정에서의 모함과 질투, 그리고 무관들 사이의 알력 싸움에서도 끝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사건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나라의 일부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절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그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구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으로 이 말을 실천하며 매 순간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전투의 승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업적은 단지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제야 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전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통해 지도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그를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감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탐구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점차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의 전술이나 업적을 넘어 그가 맞서야 했던 여러 인간적, 정치적 갈등까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오해와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기획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조선 정부가 이순신 장군을 가혹하게 대했던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한 전쟁 중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이야기는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한국 역사학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외부의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성공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의 일부 인사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특히 그는 일본군의 침공을 미리 대비했다는 이유로 역무 혐의를 받아 투옥되었는데, 이는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을 부정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투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업적을 질투한 이들의 고의적인 음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조차 나라를 지키는 게 내 운명이라고 믿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외적과의 싸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견뎌야 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조정은 이순신 같은 인물을 보호하지 못했을까? 그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 아니었을까? 이 질문은 저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놓쳤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난중일기의 한 페이지에서 저는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적보다 두려운 것은 적을 돕는 내부의 배신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의 고독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목숨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그는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상부의 불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자신의 사명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일기를 읽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라가 필요로 하면 죽어서라도 싸울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그가 진정한 지도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이끄는 병사들을 위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초월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량과 한산도 대첩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은 자료들이 모이자 다큐멘터리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BBC 내부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이 이야기가 너무 신화처럼 들리진 않나요? 너무 드라마틱한 승리라면 영국 시청자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팀원들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현대의 관객은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극적인 서사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의 12척 대 300척이라는 이야기는 듣기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과장된 전설에 불과하다면 어떡하죠? 저조차도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에 전문가들의 분석과 데이터를 충분히 포함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과장된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리더십으로 승리를 만든 인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명량해전의 전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단순히 운이나 영감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량의 좁은 해협과 급류를 철저히 연구하고 이를 일본군에 맞서기 위한 최적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로부터 명량의 조류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았을 때 저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명량해협의 급류는 그 자체로도 배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를 이용해 일본군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투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그의 승리는 단순히 적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환경을 철저히 자신의 무기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팀은 명량해전의 과학적 원리와 인간적 요소를 결합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쟁 영웅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지혜를 결합한 지도자로 새롭게 조명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한국 해군 장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씨,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국가의 가치를 지킨 리더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해군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난 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이순신을 단순히 전쟁사에 기록된 영웅으로만 바라봤던 제 시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모든 승리와 고난,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까지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리더십과 희망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마무리되었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저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순간부터 그의 이야기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졌습니다. 방영 후 몇 시간 만에 그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첫 주, BBC 홈페이지는 이순신 장군 관련 기사와 인터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작자로서 인터뷰 요청을 계속해서 받았고, 왜 한국의 해군 영웅을 주제로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매번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큐멘터리로 인해 시작된 소셜미디어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역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미국,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인간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프랑스, 한국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니. 이순신 장군을 알고 나니 한국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호주, 이런 반응들은 저를 뿌듯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릴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방영 후 몇 주가 지나 저는 런던에 있는 영국 해군사 박물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리더십 비교라는 특별 강연을 열며 저를 패널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해군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거나 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강연 중 한 영국의 해군 장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브래드쇼 씨,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연구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넬슨 제독과 비교한다면요? 저는 잠시 고민한 뒤 대답했습니다. 넬슨 제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해군 전략가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적은 자원과 병력 속에서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며 자신을 희생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승리를 넘어 사람들에게 인간애와 신뢰를 심어준 점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 순간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국 해군사 연구자들에게까지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영국인 여성 관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 흥미를 느껴 강연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쇼 씨,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그 말을 떠올리며 힘든 순간마다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역사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단지 한국의 영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 공감과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전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스스로를 희생해 모두에게 희망을 준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지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희망과 리더십,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와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그의 이름을 조금 더 알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그의 삶과 정신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